자, CPU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하나의 CPU가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계 명령어를 우리 instruction이라고 부르죠. 물론 CPU가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비트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CPU마다 고유한 형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명령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또 그 명령들을 어떤 비트열로 표현하는지, 또 얼마의 길이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들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보통 이진 비트열로 표현되어지겠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진 비트열은 알아보기도 또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진수 4자리씩 묶어서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나마 이렇게 16진수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어셈블리 언어라고 해서 이 16진수로 표현되어진 기계어 코드 값을 심볼화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법들을 즐겨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EBP라는 레지스터의 값을 스택에 저장해라 라는 명령은 16진수 55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련의 처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계어 코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게 무엇인지 잘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셈블리 언어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시스템에 따라 어떤 명령들이 지원되어지는지, 또 그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퍼랜드들, 참조할 데이터들을 어떻게 기술할지 등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도 기계어 못지않게 로우 레벨 랭귀지로 같이 취급하기도 하죠. 자, 참고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C 소스 코드를 어셈블리 언어와 기계어 코드로 표현한 부분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메인 함수 안에서 간단하게 초기값 10을 갖는 n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고, hello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 출문을 담고 있는 부분을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걸 기계어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이레벨 랭귀지는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코드이지만 이게 현재 우리 윈도우 환경의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계어 명령들로 변환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작업을 컴파일러라는 것이 담당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계어 코드는 제일 앞에 있는 기계어 코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파일에 쭉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사람이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제에서는 각각의 어셈블리 명령어마다 한 줄에 하나씩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준 것이고, 특히 이 앞쪽에 있는 이 논리 주소라는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한 것은 실제 어디에도 저장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현재 프로그램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0번지이고 그 다음부터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순차적으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등으로 순서화 시켜서 나열해 준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각각의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참고 삼아 옆에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CPU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 내부에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그리고 다수의 레지스터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CPU 내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부분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버스형 형태의 연결 구조를 통해서 각 부분들의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PU 외부에 즉 CPU와 메모리 사이의 버스를 시스템 버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CPU 내부에 있는 이 회색으로 표시한 버스는 내부 버스, 인터널 버스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주게 되어져요. 다만 이런 인터널 버스와 시스템 버스는 서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각각의 버스의 연결을 중개해주는 추가의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것은 인터널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를 연결해주고 있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는 것은 데이터 버스와 인터널 버스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교각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되어질 것이에요. 반면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는 것은 현재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로부터 가져온 명령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어 장치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큐뮬레이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저장할 다수의 데이터 레지스터들을 포함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스택 포인터라는 레지스터는 현재 메모리상의 스택의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레지스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플래그 레지스터와 같은 상태 레지스터는 CPU의 상태 정보이나 혹은 인터럽트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제어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ALU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수행되어진 연산의 결과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든가 연산의 결과가 0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라든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트 단위로 설정을 해주어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PU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레지스터들이 다수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CPU는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는 명령어 인출 사이클과 가져온 명령어를 실행하는 명령어 실행 사이클로 CPU 내에서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의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위한 단계를 더 추가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는 컴퓨터 전원이 켜진 이후 CPU는 명령어를 인출하고 실행하고 또 다음 명령어 인출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CPU 명령어 사이클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명령어 인출 사이클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주소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현재 이 프로그램 카운터의 주소값 100번지라는 것을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 가지고서 메모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프로그램 카운터가 직접 어드레스 버스에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앞선 CPU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봤듯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략을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제어 장치는 제어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게 읽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현재 메모리는 자신의 입력 포트로 전달되어진 100번지라는 주소의 데이터를 읽어서 자신의 출력 포트로 내주게 되어집니다. 즉, move EAX는 300이라는 하나의 명령어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CPU에게 전달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명령어 인출 사이클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모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PC가 가지고 있는 100번지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이 아니라 이미 가져온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 번지 101번지로 수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CPU는 현재 가져온 명령에서 이 연산이 수행되어질 때 필요한 데이터, 즉 3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 메모리에게 300번지라는 주소를 전달을 해주고 제어 신호를 통해서 읽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메모리 300번지에 있는 데이터 50이라는 값을 역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임시 레지스터라고 표현한 것이 MBR 레지스터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후 CPU는 move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300번지 값을 레지스터 EAX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명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로부터 가져온 50이라는 값을 EAX라는 레지스터에 저장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명령어 실행이 수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100번지에 있는 move EAX 300이라는 명령을 인출해오고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PC에 있는 값을, 즉 101번지에 있는 명령을 또 가져오고 또 실행하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게 되면 운영체제에 의해 메모리의 특정 부분이 그 프로그램에게 할당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할당되어지는 영역은 다시 몇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코드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힙이라는 영역, 그리고 스택이라는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여기서 코드라는 영역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필요한 문장들을 이진비트열로서 변환한 실제 인스트럭션들이 저장되어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드 영역의 크기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고정된 크기이겠지만, 현재 코드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다음에 수행되어질 것인지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앞서서 봤듯이 CPU 내부의 레지스터 중에서 PC라는 레지스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위치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적 데이터라는 영역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정적 변수들, 전역 변수가 됐던 지역 변수가 됐던 스태틱 변수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할당받고 있는 데이터들을 위한 저장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힙이라는 영역은 동적 할당된 데이터가 저장되어지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힙이라는 영역은 동적 할당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게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끝부분으로 점차 증가해가면서 메모리를 할당해가게 될 것이에요. 자, 반면에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스택이라는 영역은 함수의 복귀 주소나 혹은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자동 할당되어진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보통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현재 프로그램에게 할당되어진 제일 끝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할당을 해나가고, 또 할당되어진 스택을 반납하게 되어지면 다시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스택이 어디까지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앞서서 살펴봤던 CPU 내부의 레지스터 중에서 스택 포인터라는 레지스터는 현재 스택의 최상단을 가리키도록 해서 이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스택 포인터를 이동시켜 가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택에 저장되어지는 내용으로는 함수 출시 사용되어지는 매개 변수나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들, 혹은 함수가 복귀를 마치고 돌아갈 주소값이나 혹은 함수가 반환하는 값들,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데 스택이 사용되어지고, 함수 호출과 더불어서 연관되어지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함수 호출과 복귀 과정에서 자동으로 할당되어지고 해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고정된 영역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A 프로그램에게 할당되어진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A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영역이 할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반면에 B 프로그램은 이곳에 할당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B 프로그램을 위해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이 별도로 할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택에다가 무엇인가를 저장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택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스택이라는 것은 그저 메모리의 특정 영역일 뿐이고 현재 프로그램에게 할당되어진 영역 중에 임의의 공간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둡시다. 다만 A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에는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면 될 것이고, B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는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켜 줌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각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일관되게 스택 영역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카운터도 A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는 A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영역 중 한 부분을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B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는 역시 B 프로그램에게 할당되어진 코드 영역 중 한 부분을 PC라는 레지스터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 중일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일체의 상황 정보들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문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서 보통은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CPU 안에서 저장되어지는 각종 정보들을 담고 있는 레지스터들 값과 더불어서 현재 메모리에 현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되어진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컨텍스트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메모리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로지 CPU에 있는 내용만이 바뀌어지면 되기 때문에 조금 좁은 의미로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현재 CPU에 들어있는 이 레지스터 값들을 한정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A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B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A 프로그램을 위한 컨텍스트를 B 프로그램을 위한 컨텍스트로 바꿔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메모리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니까 CPU 레지스터의 값들만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를 다음번 실행을 위해서 저장을 하고 재개할 프로그램에 저장되어진 컨텍스트를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메모리 영역은 A 프로그램도 B 프로그램도 항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CPU의 레지스터들 값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어떤 영역에 저장하고 복원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A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있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B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A 프로그램이 수행 중일 때 사용하던 CPU 레지스터 값들을 현재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다가 모두 다 백업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B 프로그램을 위해 백업 받아 놓았던 컨텍스트들을 다시 CPU 레지스터로 복원해 주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에는 A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프로그램 카운트는 여기를 가리켰다가 복원되어진 프로그램 B의 컨텍스트에 의하면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를 가리키도록 해줄 수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재개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전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CPU 중에서 CPU 내부에 두 개의 독립적인 연산 장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CPU를 멀티코어 CP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연산 장치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 코어라는 개념은 이전의 기본적인 모델의 CPU가 담당하고 있는 완벽한 하나의 프로세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옆에 블록 다이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코어 내에는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들 그리고 기본적인 제어 장치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이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CPU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CPU 안에 각각의 코어는 서로 다른 명령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져서 코어가 많은 CPU다라고 한다면 여러 명령들을 병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CPU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령어들 간의 종속성이나 이런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4개의 코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싱글 코어를 갖는 CPU의 4배의 성능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멀티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처리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게 됩니다. 하나의 CPU 안에 2개의 코어를 갖고 있다? 그럼 듀얼 코어 CPU라고 하는 것이고 4개의 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쿼드 코어 CPU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CPU 내부에서의 명령어 사이클과 프로그램을 위해 메모리를 할당하고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찾아봄으로써 복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CPU나 메모리의 그 동작 방식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이후 운영체제가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고 또 CPU를 스케줄링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